네 몸속에 영험한 기운을 내놓거라. 그래야 너도 살고 가문도 사는 길이다. 차가운 지하실, 자신의 딸을 요물이라 부르며 제물로 바치려는 박진사의 광기 어린 호통이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왜 딸의 영혼까지 탐하게 된 것이며 머슴칠성이는 왜 목숨까지 걸고 구미호를 지키려는 걸까요? 대저택의 어둠 속에 감춰진 피비린내 나는 지략 대결, 상상 못한 진실 이야기.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으신 건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마법 같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옛날 눈보라가 세상을 삼킬 듯 몰아치던 어느 해, 겨울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박진사의 대저택에는 남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겨울바람처럼 매섭고 첫눈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것이었어요. 박진사의 저택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높다란 돌담 너머로는 겹겹이 쌓인 기와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소나무 두 그루가 묵직한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그 소나무 아래를 지나면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는데, 겨울이면 처마 끝에 맺힌 고드름이 유리처럼 반짝이며 차가운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그 고드름의 반짝임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저택 구석구석에 안개처럼 스며들어 있었어요. 특히 안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아가씨의 처소 주변에는 한겨울에도 묘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하인들은 그곳을 지날 때면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고개를 돌리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서늘한 손길로 등줄기를 쓸어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는 하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면 그 처소 근처에는 인적이 완전히 끊겼고 오직 바람 소리와 까마귀 울음만이 정막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어쩌다 달빛 아래서 그 처소의 창호지에 비치는 희미한 그림자를 본 하인은 다음 날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왔어요. 그 저택의 가장 낮은 곳, 행랑채 구석의 작은 방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내가 한 명 있었어요. 칠복이라 불리는 31살의 벙어리 머슴이었어요. 새벽녘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눈을 뜨고 마당에 눈을 쓸고 장작을 패고 소여물을 먹이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일과였어요. 입을 열지 못하는 대신 칠복의 손은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고요한 겨울 호수처럼 깊으면서도 어딘가 슬픈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아궁이 앞에 둘러앉아 따끈한 군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 때에도 칠복은 홀로 뒷마당에서 도끼질을 하며 거친 숨을 내뱉었어요. 장작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칠복의 눈에 서린 알 수 없는 감정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성실하고 우직했던지 박진사조차 이따금 칠복을 바라보며 칠복이만큼은 믿을 수 있는 놈이라고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하지만 이 저택 안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벙어리 머슴의 진짜 이름이 이현이라는 것을 한때 조정에서 장래가 촉망받던 천재 선비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10년 전 박진사의 비열하고 치밀한 모함으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으며
어린 이현만이 기적처럼 홀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그날부터 이현은 이를 악물고 맹세했습니다. 복수의 그날을 위해 스스로 입을 닫고 이름을 버리고 선비의 갓 대신 머슴의 낡은 두루마기를 걸쳤어요. 천문학과 수리학, 약초학에 통달했던 빛나는 지식을 모두 머릿속 깊이 묻어두고 거친 손으로 소죽을 끓이고 마당을 쓰는 머슴의 삶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길고도 혹독한 세월을 벙어리 행세로 버텨온 것이었어요. 매일 밤 하인들이 잠든 뒤에야 품속 깊이 숨겨둔 낡은 호패를 꺼내 조용히 닦으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온화했던 얼굴과 어머님의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칠복의 거친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지만 울음소리만큼은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호패의 나뭇결을 손끝으로 더듬을 때면 아버지가 서재에서 그를 가르쳐 주시던 따스한 겨울. 오후의 기억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칠복에게 고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리고 이 저택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외동딸이라 불리는 설화라는 여인이었어요. 눈꽃처럼 새하얀 피부에 서늘하리 많지 맑은 눈동자를 가진 설화는 마치 한 폭의 그림에서 걸어 나온 듯한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저택 밖으로 나가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설화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바깥바람을 쐬면 안 된다고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그래서 설화의 방에는 늘 두꺼운 이불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식사도 하인 한 명만이 방 앞에 상을 놓고 조용히 물러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아가씨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였어요. 가끔 설화의 방에서 들려오는 가녀린 노랫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나올 때면 하인들은 괜히 소름이 돋아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어찌나 서글프고 구슬펐던지 한 번 들으면 며칠째 귓전을 맴돌며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어요. 나이 지긋한 부엌대기 할멈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아가씨가 저리 구슬피 노래를 부르시니 무슨 한이 그리 깊으신 겐지 참 안쓰러워요. 할멈의 걱정 어린 혼잣말이 부엌 아궁이의 연기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설화가 이 저택에 처음 왔을 때의 일을 기억하는 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아니, 이 저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설화의 존재는 모호하고 신비로웠어요. 뼈를 시리게 하는 칼바람이 저택의 기와를 덜덕이며 흔들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솜뭉치 같은 눈송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고 마당에 쌓인 눈은 이미 무릎 높이를 한참 넘기고 있었어요. 달빛이 눈 위에 내려앉아 세상 전체가 푸르스름한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칠복은 한밤중에도 마당에 눈을 치우느라 쉬지 않고 삽질을 계속했어요. 거친 숨결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언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 다려왔지만 삼날이 눈을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며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 위에도 머리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지만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삽을 움직였어요. 바로 그때 칠복의 날카로운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안채 가장 안쪽 설화의 방 문틈 사이로 기이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푸르스름하면서도 은빛을 머금은 그 빛은 촛불의 따뜻한 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깊은 겨울 호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달빛 같기도 하고 새벽녘 첫서리가 내려앉는 순간의 섬광 같기도 한 신비로운 빛이었어요. 칠복은 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눈 밟는 소리조차 들킬까봐 발끝으로 살금살금 숨소리마저 죽이며 한 발 한 발 다가갔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끈적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설화의 방 앞에 선 칠복은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채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를 들여다보았어요. 방 안에는 촛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지만 설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안개가 방 전체를 은은하면서도 신비롭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창가에 등을 돌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 단아하고 고요한 뒷모습 아래로 이 세상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비단 치마폭 아래에서 9갈래의 서늘한 꼬리가 느릿느릿 일렁이며 하나하나가 저마다 다른 빛깔의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 줄기 한 줄기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면서 방 안의 공기를 한겨울 호수보다도 더 차갑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꼬리가 흔들릴 때마다 바닥에 깔린 자리 위로 서리 꽃이 피어나듯 하얀 결정이 번져나갔습니다. 칠복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어요.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고 두 다리가 땅에 뿌리를 내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손끝부터 시작된 미세한 떨림이 어깨까지 번져왔어요. 구미호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전설 속 그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칠복의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여우는 천년을 살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느니라. 하지만 사람이 되는 길은 가시밭보다 험하단다. 그 옛 기억을 떠올리며 칠복은 천재 선비의 기질답게 곧바로 흐트러진 정신을 수습하고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가슴 깊이 파고드는 두려움을 이성의 힘으로 꾹 억누르며 차분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설화의 방 앞 눈 위에 사람의 것도 아니고 짐승의 것도 아닌 기이한 형태의 발자국들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마치 맨발의 발톱 자국이 함께 남겨진 듯한 묘한 무늬의 자국이었습니다. 칠복은 재빨리 삽을 들어 올려 그 발자국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지워냈어요. 눈을 고르게 다져 아무런 흔적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복원한 뒤에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그 시린 감각이 칠복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벼려주었어요. 그 순간 칠복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비밀은 자신이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두지 않겠노라고 말이에요.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칠복 자신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설화의 고독한 뒷모습에서 자신과 같은 상처 입은 영혼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게 갠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눈 위에 반사되어 온 세상이 눈부시게 빛나는 시각이었어요. 칠복은 평소처럼 마당을 쓸다가 빨래 건조대 근처에서 무심한 듯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설화의 비단 치마 자락한 귀퉁이에 은빛으로 곱게 빛나는 가느다란 여우 털 한 올이 붙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그 털은 마치 은실처럼 반짝거렸고 누군가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터였습니다. 칠복은 주위를 천천히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빨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 털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그리고 곧장 부엌으로 향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구멍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은빛 털을 아궁이 깊숙이 던져 넣자 불꽃 속에서 한 줄기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며 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칠복은 그 푸른 연기가 완전히 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에야 비로소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의 뜨거운 열기가 칠복의 차가운 손등을 따스하게 녹여주었어요. 부엌에서 나오는 칠복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 위태로운 비밀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다짐이 한층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칠복은 남몰래 특별한 일과를 시작했어요.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 너머로 지고 어둠이 사방에 내려앉으면 칠복은 품속에서 조그만 무명 주머니를 꺼내 저택 사방의 담장 아래에 정체불명의 하얀 향가루를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그 가루가 무엇이고 어디서 구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저택 안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칠복이 약초하게 깊이 통달한 선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향가루는 서로의 몸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특유의 서늘한 기운을 감추고 중화시키는데 놀라울 만큼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담장을 따라 소리 없이 한 바퀴를 돌며 가루를 고르게 뿌리는 칠복의 뒷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갑옷을 두르고 누군가를 지키는 외로운 파수꾼 같았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손끝이 곱아터져도 칠복은 밤마다 이 일과를 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곳곳에 불길한 소문이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설산에서 여우가 내려왔다더라. 밤마다 산등성이를 타고 푸른 불빛이 흐르는 것을 나무꾼이 똑똑히 보았다더라 하는 흉흉한 이야기가 장터와 주막을 점령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밤마다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느니 눈 위에 기이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저택의 하인들도 그 소문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모여 앉을 때면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수군거렸고 밤이면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서로의 등을 떠밀었어요. 혹시 아가씨가 기이한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나으리께서 아가씨를 방에 가두어 두시는 것도 다 그런 까닭이 아니겠느냐? 하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추측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그중 젊은 하인 하나가 용기를 내어 한마디 보탰어요. 밤에 아가씨 처소 쪽에서 이상한 빛이 비치는 걸 봤소. 촛불도 아니고 등잔불도 아닌 것이 푸르딩딩하게 번지더란 말이오. 그 말에 부엌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하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박 진사는 이 상황을 날카로운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 하인들을 대청마루에 일렬로 불러 세운 박 진사의 표정은 한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오늘부로 집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바깥에 발설하는 자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모두 명심하거라. 박 진사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대청마루의 굵은 기둥을 통째로 흔들 만큼 무겁고 서늘했어요. 특히 아가씨에 대해서는 입 밖에 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 알겠느냐? 박 진사가 한마디를 더 보탰고 그 말에 하인들의 어깨가 한층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땅에 박다시피 숙이고 벌벌 떨며 예, 나으리 명심하겠사옵니다
하고 일제히 대답했어요. 그 광경을 행랑채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지켜보던 칠복은 박진사의 번뜩이는 눈빛 속에서 단순한 위험이 아닌 무언가를 철저히 숨기려는 절박함과 탐욕을 선명하게 읽어냈어요. 하인들은 그 뒤로 설화의 처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식사를 나르는 일조차 너도나도 서로 미루다가 결국 벙어리 칠복에게 떠넘기는 일이 부쩍 잦아졌어요. 칠복은 군말 없이, 아니 군말을 할 수도 없는 처지였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갈하게 차린 상을 들고 설화의 방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그 찰나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설화의 가녀리고 외로운 숨소리에 칠복은 발걸음을 잠시 멈추곤 했어요. 그 숨소리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칠복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오후, 마을의 이상 징후를 추적하던 관아의 수사관. 2명이 한겨울 윤기를 힘겹게 뚫고 저택을 찾아왔어요. 갓을 깊이 눌러쓰고 허리에 칼을 찬 그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저택 안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에서 기이한 징후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어. 이 저택 주변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차 왔소이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단호하기 그지없었고 매서운 눈빛은 저택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훑었어요. 박진사는 능글맞은 미소를 얼굴 가득 띄우며 대청마루로 수사관들을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오. 이 추운 날에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구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박진사의 말투는 더없이 정중했지만 그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칠복은 놓치지 않았어요. 차야 고맙지만 우리도 관아의 명을 받고 온 것이니 대충 넘어갈 수가 없소. 수사관은 찻잔을 받아들면서도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근방산에서 기이한 불빛이 잇따라 목격되었소. 혹시 댁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시오? 허허, 이 늙은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겠소. 소녀가 앓는 통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라오. 박진사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수사관들은 저택 내부의 감도는 서늘하고 묘한 기운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저 안쪽 처소에는 누가 계시오? 묘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직접 확인해 봐야겠소. 수사관 중 나이가 지긋한 한 명이 설화의 처소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진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굳었지만 이내 입가에 웃음을 되찾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오래 앓고 있어서 외인을 만나기가 어렵소이다. 부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오. 하지만 수사관은 고집스러운 표정을 풀지 않고 성큼성큼 안채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시각 방 안에 설화는 온몸을 잔뜩 움츠린 채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수사관이 왔다는 낮은 말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스며든 순간부터 설화의 몸에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폭포처럼 피어올랐어요. 손끝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고 이불 밑에 꼭꼭 감춘 9개의 꼬리가 제멋대로 꿈틀거리며 방 안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 위에 서리가 빠르게 끼기 시작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길게 피어올라 방 전체를 안개처럼 자욱하게 채워갔어요. 설화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쓴 채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들키면 안 돼요, 제발.
공포에 질린 설화의 속삭임이 설이 빨긴 방 안에서 가녀리게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바깥에서 날카롭고 우렁찬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칠복이 처마 끝에 길게 매달린 커다란 고드름을 나무 장대로 힘껏 내리친 것이었어요. 팔뚝만 한 고드름이 땅에 떨어지며 유리가 산산이 깨지는 것 같은 맑고 큰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수사관의 시선이 설화의 처소에서 마당 쪽으로 확 꺾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수사관이 목소리를 높이며 성급하게 마당으로 뛰쳐나갔어요. 칠복은 깨진 고드름 파편 사이에 멍한 표정으로 쪼그려 앉아 조각을 주워 담는 신용을 하면서 벙어리답게 두 손을 모아 미안하다는 표시를 어설프게 해 보였습니다. 수사관은 이놈 조심 좀 하거라 하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벙어리 머슴에게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수사관이 밖으로 나간 사이 칠복이 며칠 전부터 저택 담장 아래 꾸준히 뿌려둔 향가루가 마침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담장을 타고 세차게 불어오면서 향가루의 기운을 저택 안쪽 구석구석까지 넉넉하게 실어 나른 것이었어요. 설화의 처소에서 풍기던 서늘하고 기이한 향이 어느새 은은하고 향긋한 꽃향기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코끝을 벌름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구만. 분명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데. 한겨울의 꽃향기라 허허 기이하기는 하나 나쁘지는 않구려. 더 이상 의심할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한 수사관은 결국 수색을 중단하고 문서를 접어 넣었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는 것 같소이다. 하지만 혹여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 즉시 관아에 알리시오. 그러지요. 염려 마시오. 이 늙은이가 마을을 위해 무엇이든 협조하겠소. 박진사가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배웅했어요. 수사관들이 눈길을 밟으며 저택 대문을 나서자 박진사의 단단히 굳었던 어깨가 그제야 비로소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묵묵히 눈을 치우고 있는 칠복을 발견하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길게 보냈습니다. 쓸모있는 놈이로군. 벙어리 주제에. 박진사의 입가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속에는 칠복을 더욱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칠복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것도 모르는 우직한 머슴의 둔한 표정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방 안에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설화는 창문의 한치 너머로 칠복의 넓은 뒷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눈 위에서 묵묵히 삽질을 계속하는 칠복의 등이 유난히 넓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저 머슴은 대체 왜 나를 돕는 걸까? 내 정체를 분명 알면서도 겁에 질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흔적을 지워주다니. 설화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깊은 의구심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수백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묘한 안도감이 얼어붙은 가슴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인간에게서 받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배신, 멸시뿐이었기에 이 낯설고 따뜻한 감정이 설화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설화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작고 희미한 미소가 아주 잠깐 머물렀다 사라졌어요. 설화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위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그곳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수백 년을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누군가에게 지켜지고 있다는 생소한 감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칠복의 삽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오는 사이 설화는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밤이 깊어지고 저택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 꺼진 뒤에 고요한 시각이었습니다. 칠복은 자신의 좁고 허름한 방 구석에 홀로 앉아 품속 깊이 감추어 둔 낡은 호패를 천천히 꺼냈어요. 세월의 때가 잔뜩 묻어 빛바랜 나무 호패에는 이연이라는 두 글자가 세월을 이겨내며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칠복은 거친 무명천으로 호패를 조심스럽게 마치 갓난아이를 다루듯 정성껏 닦으며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말을 가슴속 깊이 되뇌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못난 자식이 반드시 그날을 만들어내겠나이다. 호패를 쥔 칠복의 투박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는 숯불처럼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위태로운 평화가 눈처럼 소리 없이 저택 위에 내려앉은 그 겨울밤이었어요. 9개의 꼬리를 이불 밑에 숨긴 슬픈 여인과 10년의 복수심을 가슴에 품은 침묵의 파수꾼이 같은 지붕 아래서 서로의 비밀을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껴안은 채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하얗고 순결하게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저택의 처마 끝에서는 새로운 고드름이 달빛을 받으며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공생관계가 앞으로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를 몰고 올지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한 채 겨울은 한 겹 한 겹 더 깊어만 갔습니다. 저 멀리 설산 너머에서는 늑대 한 마리가 길게 울부짖었고 그 울음소리가 눈 덮인 골짜기를 타고 저택까지 희미하게 전해져 왔어요. 칠복의 작은 방에서는 호패를 품에 안은 사내에 고르지 못한 숨소리가 설화의 처소에서는 이불을 꼭 끌어안은 여인의 가느다란 한숨이 각각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말 한마디 오간 적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끈 하나가 조용히 이어지기 시작한 밤이었어요. 설화의 비밀을 지켜주기 시작한 칠복에게 이제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관군들이 저택 주변에 초소를 세우고 감시를 한층 강화하면서 설화는 방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관군들의 그림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오가는 것을 보며 설화는 점점 깊은 불안의 늪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관군들의 초소는 저택의 동쪽 담장 박소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교대로 저택 안팎을 감시하는 그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하인들은 초소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잔뜩 숙이고 종종 걸음을 쳤고 저택 안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차가운 겨울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하인이 고개를 내저으며 한숨을 뱉었어요. 관군들이 저리 진을 치고 앉아 있으니 장작 하나 패기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소. 입 다물어요. 괜한 말 했다가 나으리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젊은 하인이 겁에 질린 얼굴로 늙은 하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박진사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사랑채에 홀로 앉아 손톱으로 탁자를 긁는 버릇이 부쩍 잦아졌어요. 저것들이 대체 언제까지 눌러앉아 있을 셈이냐. 아가씨가 불안해하지 않게 더 신경 써라. 박진사가 하인들에게 던진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설화가 아닌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나으리, 관군들이 안채 근처까지 순찰을 돌겠다 하는데 어찌하오리까.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안채는 안 된다 했거늘 소녀가 앓고 있으니 외인 출입을 막으라 전하거라. 박진사의 목소리에 날이 서면서 하인은 고개를 조아리며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 갇힌 설화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극심한 불안과 공포가 끊임없이 밀려오면서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요기가 제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 위로 서리가 빠르게 번지더니 이내 거울 한가운데에서부터 가느다란 금이 생기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빠직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거울의 금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방 안의 공기가 한겨울 강물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설화는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온몸을 떨었고 손끝에서 시작된 푸른빛이 이불 위로 서리꽃처럼 번져나갔어요. 진정해야 해, 진정해야 해. 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공포에 짓눌린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칠복이 아침 식사상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문 앞에 상을 내려놓은 칠복은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기운과 거울이 갈라지는 소리를 감지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칠복은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처참했어요. 거울에는 거미줄 같은 금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방바닥 위로는 하얀 서리가 촘촘히 내려앉아 한여름의 연못이 통째로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설화가 이불에 파묻힌 채 가늘게 떨고 있었어요. 칠복은 금이 간 거울 조각들을 소리 없이 하나하나 주워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거울 파편까지 빠짐없이 수습한 뒤 설화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칠복은 설화의 차갑게 식은 손바닥 위에 천천히 손가락으로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안심. 그 두 글자가 설화의 손바닥 위에 새겨지는 순간 설화의 떨림이 아주 미세하게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칠복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차갑기만 했던 설화의 손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들어 칠복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칠복의 눈빛은 아무런 두려움도 거부감도 없이 고요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리 태연한 것이오? 내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설화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물었지만 칠복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입을 열지 못하는 사내의 그 담담한 미소가 천 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칠복은 거울 파편을 치운 뒤 곧바로 저택 뒷마당으로 향했어요. 뒷마당 높은 곳에 세워진 돌탑 위에는 밤마다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는데 칠복은 그 등불의 위치를 세심하게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칠 등불의 높이와 각도를 칠복은 마치 정밀한 도구를 다루듯 조금씩 바꾸어 나갔어요. 칠복이 천문학과 수리학에 통달한 선비였기에 가능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달빛이 저택 뒤편에 얼어붙은 연못 수면에 닿으면 그 빛이 반사되어 맞은편 숲속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어요. 등불의 빛과 달빛의 반사가 겹쳐지면 숲속 나뭇가지 사이에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기이한 환영이 맺히도록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이었어요. 칠복의 계산대로 연못 위에 내려앉은 달빛이 눈부시게 반사되면서 숲속에 흐릿하지만 분명한 형체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숲속을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환영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듯 질렁였어요. 저기 뭐냐, 저게 뭐냐, 숲속에 무언가가 있소.
초소를 지키던 관군 한 명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디란 말이오? 아니, 저건 대체 무슨 형상이오? 다른 관군도 허둥지둥 뛰쳐나와 숲속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여우 귀신이 틀림없소. 소문이 사실이었단 말이오. 관군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서로의 팔을 붙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라도 저것을 쫓아내야 하오. 모두 따라오시오. 가장 나이 많은 관군이 칼집을 잡으며 소리쳤고 나머지 관군들도 우르르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관군들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사이 저택 주변의 감시망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칠복은 재빨리 설화의 처소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안을 살피는 칠복의 눈에 이불 속에서 고개만 내민 설화의 겁먹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칠복은 문 밖의 소란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관군들이 다 저쪽으로 갔단 말이오? 설화가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고 칠복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화의 얼굴에 오랜만에 안도의 빛이 스며들면서 잔뜩 움츠렸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어요. 벙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오? 설화가 경이로움이 담긴 목소리로 칠복을 바라보았지만 칠복은 여전히 말없이 부드러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관군들의 눈을 속이다니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설화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칠복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칠복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킨 뒤 가슴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이었어요. 이 밤을 기점으로 설화의 마음 속에서 칠복을 향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칠복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은 채 마당의 깨끗한 눈 위에 나뭇가지로 글을 썼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이다. 아침상을 가지러 나온 설화가 눈 위에 적힌 단정한 글씨체를 발견하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를 모르는 머슴이 쓸 수 없는 기품 있고 정제된 필체였어요. 설화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아시오? 당신이 그를 안다는 것이오? 설화의 음성에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칠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뭇가지로 눈 위에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서당 뒷방에서 기다리겠소이다. 그날 밤 해가 지고 저택의 등불이 하나둘 꺼진 뒤 설화는 두꺼운 겉저고리를 걸치고 서당 뒷방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서당 뒷방의 작은 문을 열자 칠복이 촛불 하나를 켜놓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의 따스한 빛이 칠복의 얼굴 위로 은은하게 일렁이면서 그의 깊은 눈빛을 더욱 또렷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칠복 앞에는 종이와 먹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칠복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을 써 설화에게 내밀었어요. 나는 이 저택 머슴 칠복이 아니오. 본명은 이현이라 하오. 설화는 그 글을 읽는 순간 두 눈이 크게 떠졌고 촛불 아래서 종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칠복은 이어서 붓을 놀리며 자신의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한때 조정에서 촉망받던 선비였던 것, 박진사의 모함으로 온 가문이 풍비박산이 난 것, 복수를 위해 10년간 벙어리 행세를 하며 이곳에 숨어들었다는 것까지 모든 사연을 빠짐없이 종이 위에 적었습니다. 설화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움이었고 그 다음에는 안타까움이었으며 마지막에는
자신과 같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다는 벅찬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설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붓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연을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수백 년을 살아온 여우요. 칠복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화는 붓을 멈추지 않고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어린 시절 동족들이 인간의 탐욕에 희생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것. 그 뒤로 인간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불신을 품게 된 것. 그리고 박진사에게 붙잡혀 딸이라는 허울 아래 이 저택에 갇히게 된 참담한 사연이 글자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칠복은 설화가 적은 사연을 읽으며 눈빛이 점점 깊어졌고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에는 꽉 다문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칠복은 새 종이를 꺼내 옛시 구절 하나를 정성껏 적었어요. 깊은 밤 외로운 등불 아래서도 꽃은 피어나리라는 뜻을 담은 아름다운 구절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글귀를 소리 없이 읽다가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설화의 몸에서 요동치던 불안정한 기운이 마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듯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 다시 붓을 들어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낭자는 혼자가 아니요. 이 칠복이 곁에 있겠소. 설화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으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서당 뒷방 안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글자를 매개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설화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사에게 가문을 빼앗기셨다니 그 깊은 한을 어찌 10년이나 삼키고 사셨소. 설화가 적은 글에 칠복은 붓으로 답했어요. 낭자도 이 저택에 갇혀 얼마나 외로우셨소.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요. 그 글을 읽은 설화의 눈물이 종이 위로 뚝 떨어지며 먹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복수라는 공통의 목표와 서로를 향한 깊은 연민이 보이지 않는 끈처럼 단단하게 이어졌어요. 그 고요한 밤의 필담이 한참 이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서당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진사가 밤늦게 사랑채에서 나와 서당 근처를 지나가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밤에 서당에 불이 켜져 있다니 누가 저기 있느냐? 박진사의 의심 어린 목소리가 서당 문 앞에서 울렸어요. 칠복은 번개처럼 빠른 판단으로 촛불을 손으로 꺼뜨리며 설화를 벽장 쪽으로 밀었습니다. 설화는 숨을 죽이고 벽장 안으로 몸을 숨겼고 칠복은 마른 걸레를 집어들어 마루를 닦는 신용을 시작했어요. 박진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칠복은 어둠 속에서 묵묵히 마루를 닦고 있는 성실한 벙어리 머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칠복아. 박진사가 칠복의 얼굴을 등불로 비추며 물었어요. 칠복은 걸레를 들어 보이며 마루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밤중에 청소라. 이놈아 낮에도 할 일이 차고 넘치거늘 밤까지 청소를 하느냐? 박진사의 목소리에 의심이 짙게 묻어났어요. 칠복은 고개를 연신 조아리며 손짓으로 추워서 잠이 안 온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진사는 서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종이와 먹은 칠복이 이미 재빠르게 치마 밑에 깔아 숨긴 뒤였고 벽장 안에 설화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밤에 청소라. 기특한 놈이로군. 어디 두고 보마. 박진사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만 문을 나서는 그의 눈빛에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의심의 끈이 가늘게 남아 있었어요.
박진사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야 벽장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설화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소. 당신 덕에 또 한 번 목숨을 건졌소. 설화가 떨리는 음성으로 속삭이자 칠복은 괜찮다는 듯 두 손을 펼쳐 보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날 이후 박진사는 칠복을 은밀히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칠복의 지나치게 침착하고 빈틈없는 태도에서 단순한 벙어리 머슴과는 다른 묘한 이질감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신복을 불러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칠복이 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라.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빠짐없이 보고하거라. 나으리 벙어리 머슴을 그리까지 살피셔야 하옵니까?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내가 보기에 저놈은 보통 머슴이 아니야. 박진사의 눈이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면서 신복은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났습니다. 칠복은 그런 박진사의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면서도 단 한치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굼뜨고 어눌하게 몸을 움직이며 벙어리 머슴의 역할에 한층 깊이 몰입했습니다. 장작을 팰 때도 일부러 서너 번을 헛방에 치는 척했고 물동이를 나를 때도 비틀거리며 물을 쏟는 신용을 했어요. 신복이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칠복은 진작부터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둔한 머슴의 표정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유지하면서 신복의 눈을 자연스럽게 속여나갔어요. 10년간 갈고 닦은 연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설화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칠복이 서당에서 건네준 투박한 나무 조각 하나를 가만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틈틈이 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 작은 꽃봉오리 모양이었어요. 세밀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 조각의 따스함이 설화의 차가운 손바닥 위에서 온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인간에게서 받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이용당한 뿐이었던 설화에게 이 작은 나무 조각은 생전 처음 받아보는 진심 어린 선물이었어요. 설화는 나무 조각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가슴 한가운데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온기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온기가 손끝에서 팔로, 팔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가슴 깊은 곳으로 천천히 퍼져나가면서 설화에 굳어있던 표정이 눈 녹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소. 설화가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이런 마음은 처음이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란 것이오? 그 음성에는 경이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한 줄기 실처럼 가늘게 얽혀 있었어요. 설화는 나무 조각을 베개심 밑에 소중히 넣어두고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오랜만에 꼬리를 감추지 않고도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설화는 넓은 들판에 서 있었고 저 멀리서 칠복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의 행랑방에서도 설화의 안채에서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밤하늘 아래 서로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혹독한 추위가 저택의 기와를 뒤흔들고 담장 밖의 나뭇가지를 꺾어뜨렸지만 서당 뒷방에서 나누었던 필담의 온기만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그 따스함이 앞으로 이 두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그리고 박진사의 매서운 감시가 어떤 파국을 몰고 올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겨울밤의 서당 안에 피어났던 작은 촛불 하나가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채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칠복의 행랑방벽에는 10년간의 세월을 새긴 작은 금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금 하나하나가 복수를 향한 하루하루의 무게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칠복의 가슴 속에는 복수만이 아닌 또 하나의 소중한 이유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10년 만에 되찾은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설화와 칠복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사이 박진사는 끔찍한 속셈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박진사가 오랫동안 설화를 딸이라는 이름으로 저택에 가두어 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설화의 몸에 깃든 영험한 기운을 빼앗아 자신의 불로장생에 쓰겠다는 것이 박진사의 비정한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박진사는 인자한 아버지의 탈을 쓰고 설화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설화야, 아버지가 왔느니라. 문 열어보거라. 박진사의 목소리는 따스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설화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박진사는 한 손에 들고 온 찻잔을 상냥한 미소와 함께 내밀었습니다. 요즘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특별히 약재를 구해 차를 다렸느니라. 어서 마셔보거라. 아버님께서 직접 차를 다려오시다니 감사하옵니다. 설화가 두 손으로 공손히 찻잔을 받았어요. 찻잔 속에는 맑은 물빛 위로 작은 푸른 꽃잎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 꽃잎에서 서늘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는데 일반 약재에서는 맡을 수 없는 묘하고도 매혹적인 향이었어요. 이 차에는 무슨 약재가 들었사옵니까? 산 깊은 곳에서만 나는 귀한 것이니라. 물 마시든 마시면 기운이 돌게 될 게야. 박진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찻잔을 건네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화에게 박진사는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지붕을 내어준 존재였기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설화는 찻잔을 입술에 대고 천천히 차를 들이켰습니다. 푸른 꽃잎이 혀끝에 닿는 순간 은은한 단맛이 퍼졌지만 곧이어 목구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뱀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박진사는 설화가 차를 다 마시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푹 쉬거라. 며칠이면 기운이 날 것이다. 방을 나서며 던진 그 말과는 달리 박진사의 입꼬리에는 잔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차를 마신 그날 밤부터 설화의 몸에 이상이 찾아왔어요. 손끝부터 시작된 한기가 팔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사정없이 감쌌고 이불을 아무리 겹겹이 덮어도 얼음장 위에 누운 것처럼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없어 그대로 자리에 누워야 했어요. 얼굴에서는 혈색이 빠져나가 하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고 입술은 보랏빛을 띠며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틀째가 되자 방 안에서 늘 감돌던 서늘한 기운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설화의 몸속에 있던 영험한 힘이 마치 깊은 우물물이 마르듯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짓눌리는 듯 답답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든 상태가 이어졌어요. 평소라면 무의식 중에 일렁이던 9개의 꼬리도 이불 밑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이것이 단순한 몸살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움직일 기력조차 없어 방 안에 갇힌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칠복은 평소와 다름없이 설화의 방 앞에 아침상을 가져다 놓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전날 저녁상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칠복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칠복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설화가 이불 속에 파묻힌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으로 가느다랗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재빨리 설화의 곁에 무릎을 꿇고 이마에 손을 대보았어요.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피부는 서리가 내린 듯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칠복의 시선이 상 위에 놓인 빈 찻잔으로 향했어요. 찻잔 바닥에 남은 찌꺼기에서 풍기는 희미한 향을 맡은 칠복의 표정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약초하게 통달한 칠복이었기에 그 향만으로도 찻잔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챈 것이었어요. 그것은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풀로 영험한 기운을 가진 존재의 힘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성질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칠복의 두 주먹이 떨리며 꽉 쥐어졌어요. 이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박진사가 일부러 설화에게 이 차를 먹인 것이 분명했어요. 칠복의 눈 속에서 10년간 눌러왔던 분노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칠복은 이를 악물고 감정을 삼켰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설화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칠복은 찻잔 바닥의 찌꺼기를 조심스럽게 종이에 싸서 품에 넣은 뒤 설화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이 사람만큼은 잃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칠복은 매일 새벽 하인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눈 덮인 험산의 가파른 비탈을 맨손으로 붙잡고 올랐고 얼어붙은 계곡을 건너 산속 깊은 곳을 헤맸어요. 해독에 쓸 수 있는 약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눈보라가 시야를 온통 가리는 산길을 밤새도록 헤매야 했어요. 손가락은 곱아 터져 감각을 잃었고 무릎은 바위에 부딪혀 여기저기 멍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날이 새도록 한자리에서 추위와 씨름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칠복은 단 한 번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화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지친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어요. 둘째 날 새벽에는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칠복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칠복은 마침내 깊은 골짜기의 바위 틈에서 해독초를 발견했어요. 산삼보다 귀하다는 그 풀은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 있었습니다.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케어 품에 안았어요. 그 순간 칠복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번졌지만 재빨리 소매로 훔쳤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칠복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어요. 옷은 여기저기 찢겨 너덜너덜했고 손등에는 가시덤불에 긁힌 상처가 가득했으며 신발 바닥은 완전히 해져 맨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의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고 여전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행랑채에 돌아온 칠복은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곧바로 약초를 펼쳐 잎사귀와 줄기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칠복은 하인들이 잠든 뒤 부엌으로 내려가 해독초를 곱게 다졌어요. 솥에 쌀죽을 올려놓고 약초 성분을 넣어 정성껏 저으면서 불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칠복이 놈이 밤마다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다더라. 아가씨 드시라고 그러는 것 같소. 벙어리가 참 다정하기도 하지. 나으리보다 아가씨를 더 잘 챙기는 것 아니요? 그러게 말이오. 나으리는 차 한 잔 내려 보내시고는 통 안부도 안 물으시잖소. 쉿, 그런 말은 조심하시오. 벽에도 귀가 달렸다오. 하인들이 수군거렸지만 칠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죽을 저었어요. 따끈하게 끓인 죽을 사발에 담아 설화의 방으로 가져간 칠복은 설화의 머리맡에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떠 입가에 가만히 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설화가 기력 없는 음성으로 물었어요. 칠복은 대답 대신 설화의 손바닥에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몸을 낫게 할 약이오. 믿고 드시오. 설화는 힘겹게 입을 열어 죽을 한 숟가락 받아 넘겼어요.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온몸에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복은 그렇게 사흘 밤낮을 설화 곁에서 죽을 쑤어 먹이고 이마에 땀을 닦아 주었어요. 한밤중에도 설화의 이불을 여며주고 식은 죽을 다시 데워 가져오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설화가 잠결에 가위에 눌려 신음할 때면 칠복은 설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때마다 설화의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넷째 날 아침 마침내 설화의 창백했던 얼굴에 희미한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설화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자 칠복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활짝 퍼졌습니다. 사흘을 꼬박 간호해 주셨는데 잠은 주무셨소? 설화가 칠복의 충혈된 눈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칠복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힘이 넘친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녕 머슴이 아니오.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좋겠소. 설화가 기력을 되찾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칠복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갚을 것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설화는 칠복의 상처투성이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이 손이 나를 살렸소. 이 손의 온기를 평생 잊지 않겠소. 설화의 음성이 떨렸고 칠복의 거친 손등 위로 설화의 따뜻한 눈물방울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설화의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어느 맑은 날이었어요. 칠복은 설화에게 남장할 옷 한 벌을 가져다 주며 손짓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에 설화는 겁먹은 눈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을 저택 안에 갇혀 살았던 설화에게 바깥 세상은 동경의 대상이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자는 것이요. 들키면 어찌하려고. 설화가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물었어요. 칠복은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걱정 말라는 뜻으로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 나뭇가지로 빠르게 한 줄을 적었어요. 낭자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소. 설화는 그 글을 읽고 잠시 망설이다가 칠복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설화의 입가에 기대에 찬 미소가 살짝 비쳤어요. 남장을 한 설화는 갓을 깊이 눌러쓰고 칠복의 뒤를 따라 저택 뒷담을 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발로 저택 밖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담장 너머로 펼쳐진 세상은 설화의 상상보다 훨씬 넓고 눈부셨습니다. 눈 덮인 들판 위로 쏟아지는 겨울 햇살이 온 세상을 반짝이는 보석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참새떼가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서 제잘거렸고 저 멀리 산등성이 위로는 뭉게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발걸음을 멈추고 두 팔을 벌려 차가운 겨울 공기를 온몸으로 들이마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담장 밖에 있었소. 바람이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소. 설화가 벅차오르는 감동에 떨리는 음성으로 속삭이자 칠복은 따스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가까운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사방에서 넘쳐나고 있었어요. 떡 파는 안악의 구수한 호객 소리,
엿장수의 흥겨운 노래,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뒤섞여 정겨운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집신 파는 노인의 투박한 손놀림, 비단을 펼쳐 보이는 보부상의 익살스러운 입담이 장터를 한층 생기 있게 채우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 앞에서 칠복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걸상에 나란히 앉아 뜨끈한 국밥 2그릇을 시켰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서로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맛이요. 이렇게 따뜻한 것이요. 설화가 국밥 그릇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며 말했어요. 국밥 한 그릇이 이토록 벅차게 느껴질 줄은 꿈에도 몰랐소. 설화가 눈물을 훔치며 덧붙이자 칠복은 자신의 소매로 설화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이토록 소박하고 따뜻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설화에게 이 한 그릇의 국밥은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칠복도 설화의 환한 표정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뒤 두 사람은 장터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붉은 천을 두른 노점에서 방울 달린 주머니가 바람에 흔들리고 옹기 파는 곳에서는 장인이 물레를 돌리며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장터의 풍경을 눈에 가득 담았어요. 칠복은 노점 한 구석에서 투닥하지만 정성이 깃든 나무 비녀 하나를 골랐습니다. 좋은 눈을 가졌구먼. 이게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곱다오. 비녀를 파는 노파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어요. 칠복은 고개를 꾸벅 숙여 감사를 표한 뒤 설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설화의 갓을 살짝 들어 올려 비녀를 조심스럽게 꽂아주었어요. 이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오? 설화가 비녀를 만지며 물었고 칠복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동시에 번졌어요. 이 은혜를 어찌하오? 당신이 준 것들을 평생 간직하겠소. 설화가 비녀를 꼭 쥐며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설화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이 사람 곁에서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 있기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낯익은 얼굴이 불쑥 나타났어요. 박진사의 신복 2명이 장터 어귀에서 매의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에도 없고 저쪽에도 안 보이는구만. 좀 더 찾아보시오. 신복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말하며 고개를 내밀었어요. 칠복은 재빨리 설화의 손을 잡고 떡 파는 안악내의 좌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설화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잡은 손을 통해 칠복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신복들의 시선이 두 사람이 있는 쪽으로 스칠 때마다 칠복은 설화를 감싸 안듯 앞에 섰습니다. 마침 떡을 사러 온 안악내들이 좌판 앞으로 우르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모습이 인파 속에 묻혔어요. 신복들이 다른 쪽으로 발길을 돌린 것을 확인한 뒤에야 칠복은 설화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장터 뒷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설화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눈길 위에서 설화는 칠복의 옷자락을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발밑에서 눈이 사각사각 밟히는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에 맞추어 리듬을 타듯 울렸습니다. 오늘처럼만 살 수 있다면 여우의 힘 같은 것은 다 버려도 좋겠소. 설화가 눈 덮인 들판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장터에서 국밥을 팔아도 당신 곁이라면 그것으로 족하겠소.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칠복은 설화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함께 걸었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찍혀 나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석양빛이 눈반 위에 주홍색을 물들이면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하지만 저택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대문 안쪽 돌계단 위에 박진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박진사의 얼굴에는 한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뒤로 신복 두 명이 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놀다 왔느냐, 설화야. 박진사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설화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면서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 아버님, 그것이 잠깐 바람을 쐬고 온 것이옵니다. 설화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으려 했지만 박진사가 손을 들어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으니라. 내가 이 집을 나서는 것을 내가 허락한 적이 있느냐? 박진사의 눈빛이 칠복에게로 향했고 그 시선 속에는 의심과 분노가 칼날처럼 차갑게 서려 있었습니다. 칠복이 놈, 내가 아가씨를 꼬드겨 밖에 데리고 나간 것이냐? 칠복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것도 모르는 머슴의 표정을 유지했지만 소매 안으로 감춘 손등에 핏줄이 붉은 솟을만큼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박진사는 설화를 데리고 안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설화가 끌려가듯 안채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칠복의 눈에 비통함이 서렸어요. 그리고 어둠이 내려앉은 저택에 박진사의 서늘한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의 날이 밝았느니라. 설화야, 각오를 단단히 하거라. 아버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무슨 의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설화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박진사의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설화의 온몸이 가을 나무잎처럼 떨리기 시작했고 칠복은 행랑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품속에 호패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칠복의 이마 위로 굵은 핏줄이 솟았고 입술을 깨물어 입 안에 쓴맛이 번졌어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년간 기다려온 그날이, 그리고 설화의 운명이 결정될 그날이 코앞에 와 있었어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그 밤이 찾아왔어요. 보름달이 붉은 빛을 머금고 하늘 한가운데 떠오른 혹한의 밤이었습니다. 저택 전체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채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마당의 소나무 가지 위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만이 간간히 정막을 깼습니다. 하인들은 일찌감치 행랑채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갔고 저택 안에는 불길한 예감이 안개처럼 떠돌았어요. 그 정막을 깨뜨리듯 저택 지하로 통하는 무거운 철문이 쇠울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저택 마당까지 울려 퍼지자 행랑채에서 잠을 청하던 칠복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박진사의 신복 4명이 횃불을 들고 안채로 들이닥쳐 설화를 에워쌌습니다. 나으리의 명이시오. 아가씨는 지금 당장 아래로 내려가셔야 하오. 신복의 말에 설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님이 무슨 일로 이리 급하게 부르시는 것이오? 설화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지만 신복들은 대답 대신 설화의 양팔을 잡고 안채를 나섰습니다. 놓아주시오.
내 발로 갈 수 있소. 설화가 버둥거리며 외쳤지만 신복들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좁고 어두운 지하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공기가 점점 더 차갑고 축축해졌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가 코를 찔렀고 벽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손등에 닿을 때마다 설화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횃불의 불빛이 벽에 부딪혀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설화의 심장은 계단을 내려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계단 끝에는 횃불 여러 개가 벽에 걸린 넓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어요.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돌재단이 놓여 있었어요. 세월의 이끼가 낀 재단 위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붉은 비단이 깔려 있었고 그 주위로 향로 3개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 속에 섞인 알 수 없는 약초 냄새가 코를 자극하면서 설화의 머리가 어질어질해지기 시작했어요. 신복들이 설화를 제단 앞에 꿇어앉히고 양손에 차가운 쇠고랑을 채우자 쇠가 피부에 닿는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버님,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이옵니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딸에게 이러시는 것이옵니까? 설화가 울먹이며 외쳤지만 재단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박진사의 표정은 돌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진사는 검은 비단 도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그림자 같았어요. 설화야, 오해하지 말거라.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니라. 박진사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며 재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버지의 자애로움 같은 것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집착과 광기만이 횃불 아래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내 몸에 깃든 영험한 기운을 이 아비에게 넘기면 너도 편해지느니라. 더 이상 숨기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게야.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설마 처음부터 그것을 노리고. 설화의 음성이 공포로 떨리며 끊어졌어요. 박진사의 말에 설화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딸이라 부르고 지붕을 내어준 것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참담한 사실을 말이에요. 아버님이 아니었소. 처음부터 아버님이 아니었소. 나를 거두어 준 것도, 차를 내려준 것도 전부 이것을 위한 것이었소. 설화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절규에 가까운 한탄이 지하실 벽을 타고 길게 울려 퍼졌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돌바닥 위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박진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단 위의 향로에 손을 뻗으며 냉정하게 의식을 시작하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실 입구에서 땅을 울리는 듯한 장엄한 외침이 터져 나왔어요. 멈추시오. 그 한마디가 지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10년의 침묵을 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칠복이었어요. 아니, 이제 더 이상 벙어리 머슴 칠복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머슴의 두루마기를 벗어던진 그 자리에는 꼿꼿한 등줄기와 선비의 위엄을 갖춘 사내가 횃불빛 아래 우뚝 서 있었어요. 칠복의 눈빛은 10년간의 인고와 결의가 응축된 듯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 눈빛 앞에서 신복들조차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지하실 안의 모든 이가 그 위엄 앞에 숨을 멈추었어요. 이놈이 말을 하다니 벙어리가 아니었단 말이냐. 박진사가 경악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칠복. 설화가 재단에 묶인 채로 칠복을 향해 외쳤어요.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벅찬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칠복은 설화를 향해 눈빛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뒤 품속에서 오래도록 간직해온 낡은 호패를 꺼내 박진사의 발밑에 던졌어요. 나무 호패가 돌바닥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내자 지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호패의 이름을 읽어보시오. 이현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소. 칠복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지하실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어요. 박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호패를 집어들고 이현이라는 글자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현이라고. 이씨 가문의 그 이현이란 말이냐? 살아있었단 말이냐? 박진사의 목소리가 잔뜩 떨리며 갈라졌어요. 그러하오. 10년 전 대감이 모함하여 멸문시킨 이씨 가문의 외아들이 바로 이 칠복이요. 칠복이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박진사를 향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소. 이 자리에 서기 위해 혀를 깨물듯 입을 닫고 머슴의 옷을 입고 대감의 발밑에서 살았소. 칠복의 음성에 10년치 한이 녹아들어 지하실 벽을 타고 울렸어요. 박진사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지면서 신복들에게 소리쳤어요.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어서. 신복 4명이 사방에서 칠복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사람이었어요. 미리 품속에 숨겨두었던 향주머니를 바닥에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주머니가 터지면서 자욱한 연막이 지하실 전체를 순식간에 뒤덮었고 신복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 우왕좌왕하며 서로 부딪히고 넘어졌어요. 기침 소리와 고함이 뒤섞이는 혼란 속에서 칠복은 침착하게 제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더듬더듬 손을 뻗어 설화의 쇠고랑을 찾아낸 칠복은 미리 숨겨둔 쇠못으로 고랑의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어요. 열해를 기다렸소. 오늘이 바로 그날이오. 칠복이 설화를 바라보며 말하자 설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와줄 줄 알았소. 당신이라면 반드시 올 줄 알았소. 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칠복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연막이 거치기 시작하자 칠복은 수세에 몰리면서도 침착하게 박진사의 죄상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10년 전 조정의 거짓 상소를 올려 충신을 역적으로 몰았소. 무고한 가솔들을 내쫓아 풍찬노숙하게 만들었소. 그것도 모자라 구미호의 기운까지 빼앗아 불로장생을 꾀하다니. 이것이 사람의 도리요. 칠복의 한마디 한마디가 메아리처럼 지하실 벽을 울리며 박진사의 가슴에 깊이 꽂혔어요. 박진사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뒷걸음질 쳤고 다리가 풀린 듯 제단 모서리의 등을 기댔습니다. 닥쳐라, 이 미천한 놈아. 10년 전 일은 이미 끝난 것이니라. 박진사가 악을 쓰며 벽에 걸린 횃불 하나를 뽑아 들었어요. 그 눈빛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것처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마지막 발악으로 횃불을 제단 위의 비단에 가져다 댔어요. 비단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지하실 한쪽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지하실 안의 시야가 흐려지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매캐한 연기가 폐를 찌르는 듯했고 눈이 따가워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 혼자만 쓸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느니라. 박진사의 광기 어린 외침이 연기 사이로 울려 퍼졌어요. 멈추시오. 이러다 모두 함께 묻히게 되오. 칠복이 외쳤지만 박진사는 미친 듯이
웃으며 횃불을 사방에 던졌습니다. 불길이 제단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천장의 나무 대들보에까지 불꽃이 옮겨 붙었어요. 지하실 전체가 주홍빛으로 물들면서 열기가 사방을 감쌌습니다. 칠복이 무너져 내리는 대들보를 피하려는 순간 큰 나무 조각이 칠복의 어깨를 스치며 떨어졌어요. 칠복이 비틀거리며 한쪽 무릎을 꿇자 설화가 비명에 가까운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칠복, 안 돼요. 설화의 외침이 불길 속에서 처절하게 울렸어요. 칠복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어깨의 통증이 몸을 짓눌러 쉽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설화의 몸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마지막 힘이 깨어났습니다. 설화는 가슴 한가운데 품고 있던 여우구슬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것은 구미호의 모든 영역이 담긴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구슬 안에서 9갈래의 빗줄기가 일렁이며 설화의 손가락 사이로 새어 나왔어요. 칠복, 당신을 잃을 수는 없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선택이요. 설화가 울먹이며 속삭인 뒤 두 손에 온 힘을 주어 여우구슬을 으스러뜨렸어요. 낭자, 안 돼요. 그것을 깨뜨리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칠복이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외쳤지만 이미 설화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구슬이 깨지는 순간 눈부신 빛이 지하실 전체를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설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강렬한 기운이 파도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제단 주변의 불길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그 빛은 횃불의 붉은 빛과는 전혀 다른 맑고 깨끗한 은빛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설화의 몸에 깃들어 있던 모든 영역이 한순간에 방출되는 것이었어요. 영역을 잃어가는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설화는 이를 악물고 갈라진 불길 사이를 뚫어 칠복에게 달려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에서 빛이 빠져나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설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설화가 칠복을 양팔로 감싸 앉아 설화의 몸에서 나오는 마지막 빛이 두 사람을 보호하는 벽처럼 둘러쌌습니다. 불길도 연기도 떨어지는 잔해도 그 빛의 벽 앞에서는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했어요. 낭자, 이것이 무슨 짓이오? 구슬을 깨뜨리면 낭자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오. 칠복이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오늘 같은 하루가 없었소. 당신이 내 목숨이오. 설화가 칠복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고 어떤 불길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 박진사가 제단 위에서 무언가를 집어들고 두 사람을 향해 돌진해 왔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칠복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산해 놓은 설계가 작동했어요. 칠복은 지하실 한쪽 벽 아래로 수로가 지나간다는 것을 입궁 첫 해부터 파악하고 그 위치와 벽의 두께까지 정밀하게 계산해 두었습니다. 불길의 열기가 벽 너머 얼어붙은 수로의 얼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고 마침내 견디지 못한 벽이 갈라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돌바닥을 덮치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무슨... 박진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솟구치는 물줄기가 불길을 삼키면서 지하실의 불은 빠르게 꺼져갔습니다. 동시에 박진사는 물살에 밀려 제단 뒤편 구석으로 쓸려가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살려라, 나를 꺼내라. 박진사가 신복들을 불렀지만 신복들은 이미 겁에 질려 지하실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지하 감옥에 자신이 갇히는 꼴이 된 것이었어요.
평생 남을 속이고 이용해 온 박진사가 결국 자신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연기와 수증기가 자욱한 지하실에서 칠복은 정신을 잃어가는 설화를 등에 업었습니다. 설화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고 숨소리는 시로라기처럼 가늘었어요. 조금만 버티시오. 반드시 밖으로 나가겠소. 칠복이 이를 악물며 지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천장에서 돌가루가 우수수 쏟아졌고 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무너지는 천장 아래서 떨어지는 돌과 나무 조각을 등으로 막아내면서도 칠복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에서 전해오는 통증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등 위에 설화의 미약한 숨결이 느껴질 때마다 칠복은 이를 악물고 다시 힘을 짜냈어요. 낭자, 조금만 더 견디시오. 칠복이 가쁜 숨 사이로 되뇌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마저 잔해에 막히자 칠복은 주변 구조를 빠르게 살폈어요. 천문학과 수리학에 통달한 칠복의 머리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지하실에 처음 들어왔던 날부터 벽의 두께와 구조를 꼼꼼히 파악해 두었던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벽의 한쪽 부분이 다른 곳보다 눈에 띄게 얇다는 것을 발견한 칠복은 옆에 놓인 무거운 돌기둥 받침을 지렛대 삼아 온 힘을 다해 벽을 밀었습니다. 팔의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힘을 주자 마침내 벽의 가늘에 달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칠복이 입속으로 되뇌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밀자 벽이 갈라지면서 차가운 겨울 공기가 물밀듯 밀려 들어왔어요. 그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 칠복의 폐가 시리도록 아렸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칠복은 무너진 벽 사이를 빠져나와 마침내 바깥 세상을 밟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순간 칠복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얀 눈밭 위에 설화를 조심스럽게 눕힌 칠복은 두 무릎을 꿇고 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화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칠복은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자신의 체온을 쉬지 않고 전했어요. 낭자, 눈을 떠주시오. 제발 눈을 떠주시오. 칠복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간절한 기도처럼 밤하늘을 향해 퍼져나갔어요. 설화의 머리카락 한 줄기가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얼굴은 달빛 아래서 투명하리만치 창백했습니다. 여우구슬을 깨뜨린 대가로 설화의 몸에서 모든 영역이 빠져나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칠복이 설화의 손을 놓지 않고 체온을 전하자 설화에 감긴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숨을 멈추고 설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칠복. 설화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칠복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어요. 칠복은 오열을 삼키며 설화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소. 칠복이 여기 있소. 어디에도 가지 않겠소. 살아있구려.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요. 설화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가며 미소를 지었어요. 구슬이 없어도 괜찮소. 당신이 곁에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 그 미소를 본 칠복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설화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칠복의 눈물과 설화의 눈물이 뒤섞여 하얀 눈 위로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눈이 작게 녹으며 따스한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뒤에서는 지하실의 잔해가 무너져 내리면서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속에 박진사의 악행이 함께 묻히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쓰러질 듯한 몸을 일으켜 설화를 다시 등에 업었어요. 설화의 몸이 나무십보다 가벼워진 것이 칠복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발이 빠지는 깊은 눈을 헤치며 나아가는 칠복의 등 위에서 설화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고 가느다란 숨소리 하나가 칠복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희망이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붉은 달이 천천히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먼 동쪽 하늘 끝에서 아주 희미한 여명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칠복의 등 위에서 설화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칠복. 그 한마디가 겨울 새벽 공기 속의 작은 꽃처럼 피어올랐어요. 이 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이었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어요. 칠복은 의식을 잃은 설화를 등에 업고 밤새 눈길을 걸어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낡은 초가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설화를 눕힌 칠복은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설화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밤중에 여인을 업고 나타난 칠복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칠복의 절박한 눈빛과 정성의 마음이 움직여 방 한 칸을 내어주었어요. 여보시오. 이분은 내 가솔이오. 부디 하룻밤만 묵여주시오. 칠복이 오랜만에 입을 열어 간청하자 초가집 주인 노파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끈한 물을 데워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솔이 많이 앓는 모양이구려. 아랫목이 따끈하니 일단 눕히시오. 노파의 거친 손이 설화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설화는 꼬박 닷새를 깨어나지 못했어요. 여우구슬을 깨뜨린 대가로 몸속의 모든 영력이 빠져나간 탓이었습니다. 칠복은 그 닷새 동안 한시도 설화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마을 뒷산에서 캐온 약초로 정성껏 죽을 쏘어 설화의 입술에 대어 주었어요. 밤이면 설화의 이불을 여며주고 새벽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바닥이 식지 않게 살폈습니다. 제발 눈을 떠주시오. 이 칠복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소. 칠복이 매일 아침 설화의 손을 잡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을 노인이 찾아와 설화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원기가 너무 빠져나갔소.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장담할 수 없소. 노인의 말에 칠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칠복의 사전에 없었어요.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를 때도 죽을 끓일 때도 이마에 땀을 닦아줄 때도 칠복의 손길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따뜻한 햇살이 설화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은 그 순간 설화의 감긴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칠복은 숨을 멈추고 설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칠복. 설화의 입술이 떨리며 그 이름을 불렀고 칠복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기 있소. 칠복이 여기 있소. 아무 데도 가지 않았소. 칠복이 설화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설화가 천천히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칠복의 초췌하지만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뺨이 움푹 패이고 눈밑이 거먹게 내려앉은 모습에서 닷새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오. 여기가 어디요? 설화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오. 깊은 산속 마을이오. 이제 아무도 낭자를 해치지 못하오. 칠복의 목소리는 단단한 약속처럼 따뜻하게 울렸어요. 당신 얼굴이 왜 이리 초라해졌소? 밥은 먹은 것이오? 설화가 칠복의 볼을 걱정스럽게 어루만지자 칠복이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예전 같으면 손끝에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을 텐데 지금은 그저 평범한 사람의 체온만이 느껴졌습니다. 9개의 꼬리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귀 뒤로 여우의 표식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수백 년간 자신의 일부였던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깨달은 순간 설화의 마음 속에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여우의 힘이 사라졌소. 구슬을 깨뜨린 그때부터 설화가 나직이 중얼거리자 칠복은 설화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것이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소. 칠복의 그 한마디에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백 년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벅찬 감정이 가슴 가득 밀려왔어요. 설화는 칠복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어요. 칠복은 아무 말 없이 설화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수백 년을 혼자 버텨온 설화에게 이 사람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설화가 붉어진 눈으로 칠복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칠복이 아니라 이현이라 불러도 되겠소. 그러시오. 하지만 낭자가 칠복이라 부를 때가 더 좋았소. 이현이 쑥스럽게 웃자 설화도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편 박진사의 소식은 관할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지하실이 무너지면서 갇혀있던 박진사를 관군들이 구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하실 안에 숨겨진 온갖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어요. 거짓 상소를 올려 충신을 모함한 문서, 불로장생을 위해 모은 기이한 약재와 도구들이 낱낱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씨 가문을 역적으로 몬 거짓 상소의 원본이 발견되면서 관군들조차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이것이 전부 박진사의 것이란 말이오? 이토록 악랄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태연하게 살아왔단 말이오? 관군 대장이 지하실에서 쏟아져 나온 증거물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 즉시 조사관을 파견했고 박진사의 10수년간의 악행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뇌물과 협박으로 관리들을 매수한 사실, 마을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한 행위까지 모두 백일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박진사는 관아 앞에 끌려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한때 위풍당당하게 권세를 누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박진사가 악을 썼지만 증거 앞에서 그 변명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박진사, 충신을 모함하고 백성을 속인 죄, 결코 가볍지 않소. 관리가 엄중한 목소리로 선고하자 박진사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빠져나갔습니다. 박진사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오랫동안 권세를 누리던 그는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어요. 유배길에 오르는 박진사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하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내저었고
그 누구도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씨 가문의 억울한 누명도 마침내 벗겨졌어요. 칠복, 아니 이현의 아버지가 역적이 아닌 충신이었음이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현의 가문은 명예를 되찾았고 몰수되었던 토지와 가옥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드디어 누명을 벗겨드렸습니다. 이현이 돌아온 옛집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그 음성에는 10년간의 한이 녹아 있었고 동시에 비로소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의 미소처럼 느껴졌어요. 이현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며 오랫동안 절을 올렸습니다. 10년 만에 흘리는 통곡이 옛집 마당에 메아리 쳤어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이현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 나으리의 아버님이 충신이셨다니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구려. 10년을 참고 기다린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요. 마을 노인들이 이현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현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승리가 오직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여우구슬을 깨뜨려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었어요.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아담한 초가집에서 이현과 설화는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현은 명예를 되찾은 뒤에도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산골에서 소박하게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권세보다 귀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나날이요. 이현이 설화에게 말한 그 약속을 두 사람은 하루하루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설화는 여우의 힘을 모두 잃었지만 그 대신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따스한 삶을 얻었습니다. 봄이 오면 뒷마당의 텃밭에 나란히 앉아 씨를 뿌렸고 여름이면 냇가에서 발을 담그며 물소리를 들었어요. 가을에는 함께 감을 따서 처마 밑에 매달았고 겨울에는 아랫목에 모여 앉아 이현이 끓여주는 뜨끈한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사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설화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는 작은 손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떡을 만들어 주셨소. 5살짜리 아이가 두 손에 콩떡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담이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두 사람이 산골에 정착한 지 2년째 되던 해 찾아온 하늘의 선물이었어요. 설화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우리 도담이가 아버지 일을 잘 도왔구려. 손에 밀가루가 잔뜩 묻었소. 설화가 웃으며 아이의 하얀 손을 닦아주자 아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부엌에서 떡을 빚던 이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벙어리 머슴 칠복이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설화, 오늘 장터에 같이 나가지 않겠소? 이현이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어요. 떡을 좀 팔아 도담이 옷감을 사오면 좋겠소. 그러면 국밥도 한 그릇 하고 올까요? 설화가 눈을 반짝이며 되물었습니다. 국밥이라, 그 장터 국밥 말이오? 이현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자 설화도 따라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추억의 무게를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남장을 하고 처음 저택 밖으로 나갔던 그날, 나란히 앉아 먹던 뜨끈한 국밥의 온기가 지금도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때 낭자가 국밥 한 그릇에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오. 이연이 다정하게 말하자 설화가 볼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기는요, 눈에 뭐가 들어간 것이었소. 설화가 시치미를 뚝 떼자 이연이 껄껄 웃었어요. 도담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한쪽 손에는 아버지의 손을, 다른 손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봄 햇살 아래서 한 폭의 그림처럼 빛났어요. 설화는 가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볼 때면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수백 년간 인간을 두려워하며 숨어 살던 구미호였던 자신이 지금은 한 사내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꿈결처럼 느껴졌어요. 박진사의 저택에서 벽장 속에 숨어 떨던 그 밤이 아득히 먼 예실 같았습니다. 후회는 없소. 이연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여우의 힘을 잃은 것 말이오.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오. 설화가 이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도담이 이 작은 집, 봄마다 피는 살구꽃, 가을의 감향기, 이 모든 것이 여우구슬 1000개보다 귀하오. 설화의 음성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고 이현은 설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낭자를 처음 본 그날부터 알았소. 내 삶의 이유가 복수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현이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마당 한켠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칠복 시절 설화에게 깎아 선물했던 나무 꽃봉오리와 장터에서 사준 나무 비녀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어요.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처음 그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담이가 그 상자를 열어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머니, 이 꽃은 뭐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준 선물이란다. 설화가 나무 꽃봉오리를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쁘오, 도담이도 이런 꽃 갖고 싶소. 아이의 천진한 말에 설화와 이현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현은 도담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담이에게도 더 예쁜 꽃을 가져다 주마. 도담이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봄바람이 산골짜기를 타고 불어오면서 살구꽃 향기를 실어왔어요. 도담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꽃잎을 주워 머리에 꽂았고 설화와 이현은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설화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압도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켜주겠다는 한 사람의 결심이 수백 년의 외로움도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을 설화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복수심에 불타던 열해의 세월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자신을 구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설화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생긴 그 순간부터 칠복이 아닌 이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인연을 지키려 모든 것을 내던진 설화와 오랜 인구 끝에 바른 길을 세운 칠복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을 남깁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지만 결국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진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참으로 소중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이들을 다시금 보듬고 참된 가치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길에 잊지 않고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포근야담이었습니다.